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세찬 교수님, 태상호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제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힌트 드리겠습니다. 예, 복장은 소련군 복장인데 네. 우리가 아는 그 소련군의 인종 특성이 안 나오죠. 동양인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두 번째 힌트 넘어갈게요. 마이웨이 영화. 아, 영화 재밌게 봤죠. 저도 이거 제 대학생 때인가. 힌트가 범위가 조금 넓긴 하네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예. 사실은 이 193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네. 거의 한 10년을 아우르니까 맞아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오늘 힌트 약간 어렵습니다. 그때 좀 이 영화에서 소련군 나오고 소련군이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그런 장면 생각이 나는 맞습니다. 이 힌트를 굉장히 줄여주셨는데 네. 이 영화에서 굉장히 큰 전투가 예. 두 번이 나오는데 그 전투 중에 한 번입니다. 세 번째 거. 주코프 장군. 너무 유명한 장군이죠. 전쟁 영웅 아니에요, 소련은? 맞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소련군 장군 중에 네. 백마를 타고 개선을 한 장군은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주코프 장군이죠. 소련과 동양인 6.25. 아, 6.25는 조금 멀리 가셨고요. 네, 아니군요. 오늘 사건은 사실은 그 전인 1939년 5월부터 9월까지 외몽골 노문안에서 소련군과 일본군이 맞붙었던 노문안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39년이라고 한다면 중일 전쟁 일어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잖아요. 그럼 전체적인 이때 세계 정세를 좀 알아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일본과 소련이 싸웠기 때문에 일단 두 국가의 관계를 조금 알아볼 필요는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1894년에 청일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일본이 완전 완벽하게 이겼죠, 청나라를. 그래서 요동반도 쪽을 이제 손에 넣게 됐는데 이때 러시아가 제정 러시아죠. 러시아가 이제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서 삼국 간섭을 하게 되고 이 요동반도 이권을 이제 러시아가 조금 가져가게 되는 만주 지역을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 일본이 러시아에 대한 상당히 그 악감정을 갖게 됐죠. 그 이제 10년 뒤에 이제 러일 전쟁이 발생하고 이때 이제 일본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복수심을 갖고 거기서 펼쳐서 러시아를 좀 패배시키죠. 예. 그래서 그 러일 전쟁을 이제 해서 이제 한반도는 일본이 좀 지배를 하고 북쪽 이제 만주 지역은 러시아가 하는 걸로 이권을 했는데 문제는 그 뒤에 10년 뒤에 다시 1917년에 러시아가 혁명이 발생하면서 이제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게 됩니다. 러시아가 혁명으로 조금 소란스러워지자 일본이 조금 이제 욕심을 내서 1918년에 한 7만 명 정도를 시베리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블라디보스토크에 파병을 해서 시베리아까지 차지하고 좀 욕심을 내죠. 소련 입장에서는 일본이 이제 뭐 만주뿐만 아니라 자기 영토까지 침몰해서 상당히 경계심을 갖고 있어서 양국 간의 관계는 상당히 좀 긴장이 돼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베리아 쪽이야 뭐 이제 허허벌판의 느낌이니까 네. 그렇지만 블라디보스토크는 그렇죠. 예. 여기는 잘못하면은 킹크랩 더 이상 먹어볼 수 없게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외몽골이 독립을 추진하게 되거든요. 네. 사실은 몽골족이라는 건 과거부터 징기스칸 잘 알고 있으니 독립된 종족이었습니다만 청나라가 이제 몽골을 석권을 하면서 청나라 땅이 됐었죠. 이제 중국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중화민국이 설립되면서 몽골도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독립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독립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소련도 이제 자치권을 인정해 주는데 중화민국 정부에서는 봤을 때 과거에 청나라 땅을 본인들이 이어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외몽골이 독립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파병해서 네. 외몽골을 점령을 하고 자치권을 무효화시킵니다. 우리가 아는 울란바토르 수도를 점령해서 그러나 이제 외몽골에서 자치운동, 독립운동을 하겠죠. 예, 그때 수바타르라는 이제 외몽골의 이제 독립의 영웅이죠. 이 사람이 레닌을 찾아가서 우리도 자기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외몽골이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레닌이 도와줘서 소련의 적군이 같이 해서
1921년에 외몽골의 독립을 시켜주죠.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주 북부 지역과 외몽골들이 접해 있거든요. 네. 이 지역에 대한 국경선이 명확하지 않은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당연히 우리 땅이다 이렇게 보고 외몽골에서 우리가 독립했으니까 여기는 우리 땅 그래서 이 국경선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는 거에서 이 분란의 불씨가 생겨났습니다. 일본은 몽골을 이미 실효성 있게 지배를 하려고 하는 상황. 소련은 아니야, 그거 내 거야 라고 하는 상황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 지금 노무난으로 가는 과정이 돼가고 있는 거군요. 예, 일단은 접경 지역이라는 것을 제외하면은 전략적이거나 아니면은 뭐 경제적인 가치가 그다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투가 벌어질 그다지 이유가 없는데 문제는 접경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측 간, 그러니까 만주국과 그리고 이 외몽골 간에 주장하는 국경선이 달랐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또 근거는 근거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만주국의 주장을 먼저 살펴보면 하라강선을 국경이라고 주장을 했고 네. 그 근거로는 1906년에 만들어진 제정 러시아의 지도를 그 근거로 뒀어요. 반면에 외몽골에서는 하라강을 자국 내의 하천이고 하라강에서 20km 혹은 15km가 떨어져 있는 부분, 서쪽으로 더 떨어져 있는 부분이 국경선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 주장의 근거는 1734년 청가 맺은 조약이 바로 그 근거가 됐습니다. 빨간 선을 보시면 위쪽부터 북쪽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동남쪽으로 흐르는 강이 우리가 아는 하라강이에요. 네. 그 하라강인데 만주국은 그 강이 국경선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외몽골 입장에서는 사실은 물 주변에 초원지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에도 물을 먹일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 외몽골 지역 그 하라강의 서쪽은 약간 언덕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밑쪽에 하천이 흐르는 오른쪽 지역이 초원지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몽골 입장에서 말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그 하라강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하라강에 한 20km까지 나가야지 말들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강 동쪽으로 해서 20km까지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외몽골. 그리고 그 노문화는 하라강에서 약 16km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몽골 입장에서는 네. 노모난 저 지역과 저 하라강이 네. 너무나도 중요한 지역이네요. 그렇죠. 일본 중앙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전혀 않았던 그렇죠. 거죠. 이 사실 만주를 일본이 야욕을 부렸을 때도 그렇지만 네. 억지로 사건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이 선 넘어오면 다 내 거야 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진 관동군이 네. 뭔가 계기를 만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게 만소 국경 분쟁 처리 요강입니다. 그러니까 만주와 소련의 국경 분쟁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처리 요강이라고 해서 어떤 방침을 일본군 관동군이 스스로 만든 것이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 월경 자기들이 정하는 국경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아무튼 어쨌거나 관동군이 정한 성은 하라강이지 않습니까? 그 자꾸 이제 그 외몽골군 주로 이제 기병이죠. 기병들이 자꾸 넘어온단 말이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지침을 하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건 이제 월경 국경선을 넘다 월경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월경하는 적군을 급습하고 섬멸하기 위해서라면 일시적으로 국경을 넘어선 것도 허락을 한다. 그러니까 에아부다의 자율권을 상당히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냥 뭐 전쟁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넘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분쟁이 확대될 위험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관동군 사람들에서 이런 지침을 에아부대에 하달하게 됨으로써 분쟁의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구사단 예를 들어 뭐 중대장급이신 거죠? 그 구사단 몇 중대장 월북 교전 가능한 것을 허가한다.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우. 네, 엄청난 겁니다.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기자님? 예, 말씀하신 상황이 그대로 전개가 됩니다. 1939년 5월 1일 날 외몽골군 기병 수십 기가 하라강을 건너서 노모난으로 들어와요. 한 15km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 풀맥일라. 맞습니다. 예. 그냥 파릇파릇한 목초를 좀 먹이겠다 이러고 들어오는 거죠. 다른 숨은 뜻은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 보여요. 예. 그런데 일단은 들어오니까 만주군 입장에서는 격퇴를 시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내쫓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안 왔으면 문제가 안 터졌을 텐데 다시 이번에는 더 많은
기마병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5월 12일 날 외몽골군 6기병사단이 60기 정도의 기마병을 다시 그 해당 지역으로 진출을 시켜요. 그래서 일본군과 교전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노무난 접경 지역은 몽골군과 외몽골군이 기병 순찰대를 가끔씩 보내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관동군에서 명령도 떨어졌겠다. 이제는 들어오면은 반격을 하는데 그냥 반격이 아니라 넘어가서 월경에서 어느 정도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 거죠. 네. 게다가 11일부터 12일 날까지 벌어졌던 교전은 이전의 교전보다 훨씬 규모가 컸어요. 그러면서 불씨가 점점 살아나게 됩니다. 자, 잘 됐다라는 생각을 23사단이 하게 되죠. 만주군은 이를 국경 침입으로 간주를 해서 네. 군사 작전을 통해서 적을 경멸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병력들을 보내게 되는데 만주 기병을 포함해서 일본군 보병 2개 중대 규모를 수색대로 보내요. 외몽골군은 국경 경비대가 그 해당 지역에 주둔해 있었고요. 소련군은 당시에는 400에서 5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동군이 출동을 하니까 당연히 소련군에서는 항공전력이 출동을 했죠. 즉 경비행기가 정찰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소련군 항공전력이 뜨니까 당연히 일본군도 항공전력이 뜨죠. 그러면서 공중전이 벌어져요. 그날부터 이제 서로 간에 이 항공기가 교전이 시작이 되는데 더 큰 사건은 어떤 거냐? 일본군 항공기가 몽골군 진지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5월 21일 날 23 보병사단장이 64연대에게 공격을 명령을 합니다. 네. 그래서 1만 연합군의 2,000명 정도의 병력이 이제 동원이 돼요. 수색대를 원래 작전 계획은 수색대를 북쪽으로 진출을 시켜서 남하하면서 외몽골군의 배후를 차단을 하고 이후에 중앙의 64연대와 협조해서 포위 선멸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관동군 참모장 명의로 이 명령을 재거 요청이 들어와요. 네. 관동군에서 보기에도 약간 좀 이건 너무하다. 완전 포위선멸인데요. 네, 기마병 몇 명 넘어왔는데 이 작전을 이런 식으로 해서 몇천 명이 넘어가서 월경해 가지고 작전하는 건 좀 지나치지 네. 않냐. 근데 23사단장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냥 하라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느냐. 네. 이미 사단장 명의 명령이 하달이 됐는데 지금 이 순간에 명령을 바꾸면 부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강행하겠다. 자, 일본군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소련군도 당연히 대비를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련 몽골군, 즉 방어군의 총 전력은 병력이 1,400여 명 정도 되고 장갑차가 39량, 자주포가 3문, 우와. 포병 전력으로는 야포가 14문, 그리고 대전차포가 6문 정도 동원이 됩니다. 소련군의 지원 부대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또 달라지는데요. 왜냐면 포병 전력이 워낙 압도적인데요. 네. 그 전투가 일어났던 지역이 현재 보시면 홀스텐강이라고 표시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 약간 북쪽에 보면 이렇게 구릉지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른쪽에 노면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사실은 약간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로 이제 기병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까지는 몽골군이 그쪽으로 이제 진출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군이 생각할 때 하라강을 넘어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동군은 자기들이 하라강까지인데 뭐 이건 풀모기로 온 게 아니고 아예 넘어왔으니까 이건 몰아내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24사단장이. 예. 그런데 5월 27일 날 이제 64연대와 수색대가 이제 진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소련군이 압도적인 포병 사격으로 이 64연대를 진격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64연대가 포격을 받고 진출을 못하고 저지당하고 있는데 수색대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색대가 어느 순간에 애몽골군 2개 기병연대에 포위당하게 되는 그렇게 거예요. 되겠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수색대는 거의 전멸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군 관동군은 더 이상 진출을 포병이 너무 무섭게 사격을 하니까 더 이상 진출을 못하고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이수환단이 더 이상 안 되니까 철수해라 해서 요게 이제 1차 일본에서는 1차 노무난 전투라고 해서 종료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투가 이렇게 숨가쁘게 진행이 되니까 아차 싶은 거죠. 네. 그러면서 아니 도대체 이 지역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싸워야 돼? 그런데 상대가 일본이잖아요. 그러면 소련도 물러설 곳이 없는 겁니다. 안 되겠다. 우리도 에이스를 출동시키자. 그렇게 해서 1939년에 우리가 잘 아는 게오르그 주코프 장군이
그쪽 지역의 사령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소련군이 갑자기 확충이 뭐 병력 면에서도 모든 장비 면에서도 확충이 되죠. 정말 딱 그 당시 일본 장교다운 생각을 했네요. 근데 이제 관동부 사령부에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23사단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소련군은 한 1개 사단 정도 규모가 상당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좀 더 과대평가 사단 1개 사단 1개 사단 해도 여전히 일본기도 많다고 네. 생각한 거예요. 또 항공기도 좀 우수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하냐면 23사단에서 추가적으로 더 투입하는 것은 닭 잡는데 소 잡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파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아주 오만한 생각을 본인들이 가져서 칼이라고 생각하군요. 본인들이 닭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난 것은 만약에 관동군이 공격을 했는데 소련하고 애몽골군이 무서워서 빨리 타가면 어떡하지? 전공을 못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런 걱정까지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칼에는 뇌가 없죠. 그렇죠. 예.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 전쟁사를 많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싸워보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큰 거울을 바라봤는데 닭 한 마리가 있고요. 칼을 든 사람이 있습니다. 닭 한 마리가 맛있게 생겼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닭일 수도 있거든요. 과연 관동군과 소련군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두 부대의 전투는 과연 어떤 결과가 펼쳐질까요? 다음 이야기. 1930년대 일본이 만주 사변을 일으키면서 영토 야욕을 노골화하자 소련은 외몽골로 병력을 보낸다. 마침내 일본 관동군의 선제 공격으로 제1차 노모난 전투가 발발하면서 소련은 주력 부대를 전진 배치한다. 특히 주코프가 지휘하는 소련군은 강력한 포병 화력과 전차를 앞세워 관동군을 호위 섬멸할 작전을 계획하게 되는데 일본군이 눈치채지 못하게 전력을 이동시킨 소련군. 주코프가 구상한 필승 작전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노무난 전투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